도시기본계획은 저희가 보통 보면 이제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게 도시의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을 도시기본계획 안에 만들어놨어요. 요거는 20년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발표를 하고요. 이 기준 안에 어느 도시를 어떤 식으로, 어느 축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보셔야 되고요. 올해 이제 2040, 2035 이런 데이터들이 지역마다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찾으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시기본계획 안에는 공간구조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고, 녹지를 어떻게 닦고, 경관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 정의를 해놨고요. 정부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플랜을 가지고 발전시킬 거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이렇게 보시면 3도심에 5부도심 8지역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서면하고 강북하고 이런 식으로 중심이었고요. 지금은 2016년도, 2020년도였죠. 작년까지는 3도심에서 5부도심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 그때는 동부상권하고 해운대 중심으로 해서 광역지역으로 발전을 한다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서면, 강북, 해운대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지금 2020년도에서 2030에 나온 자료는 1광역시에, 부산광역시죠. 4도심이 서면, 강북, 해운대였는데 하나 더 늘었어요. 강서 지역도 이제 발전합니다. 이제 그 공항을 가덕도 신공항을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게 강서 쪽이죠. 하루아침에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뭐 에코데이터 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4도심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을 시키겠다고 말해놨어요. 이런 시그널을 잘 찾으셔서 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료 안에 이제 강북, 서면, 해운대 이렇게 중심지를 이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뭐 북항, 그다음에 도심 이렇게 강북에 보면 이제 북항이 들어가죠. 북항이. 지금 북항도 계속해서 지금 모양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오페라 하우스도 짓는다고 했고요. 그런 모양들이 조금씩 갖춰지고 있으면 머지않아 좋은 부산의 도시가 되겠죠. 동부상권 관광휴양지로 계속해서 만들고 있죠. 이런 시그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과 일자리는 저희가 또 뭐 철도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도로가 어떻게 형성된다든지, 도시와 도시를 어떻게 연결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고 그 도시가 연결되는 시점에, 안 그러면 지하철이 연결되는 시점을 판단해서 그 주변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발빠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지역 분석에 그 다음 학교가 어디가 공부를 잘해?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학원가가 어디가 많아? 뭐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이런 아시를 통해서 학군을 갖다가 어디가 좋은지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서울산여고가 좋네, 학성이 좋네, 옥동중이 좋네, 신정중이 좋네. 이 정도 중은 좀 상위에 있는 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구나. 그걸 알고 지도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 학교가 어디 있는지. 이 지도 여기 있고 여기 있네. 그럼 이 주위 아파트들을 갖다가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 학업성 지도, 그 다음에 진학률과 특목고 진학률 이런 걸 갖다가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상위에 있는 학교구나라는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학원가가 몰려있는 데가 또 비싸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뭐 대치동, 서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지방에도 학원이 많이 몰려있다는 그게 학구열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원가가 몰려있는 데가 좀 보면 이제 또 공부 잘하는 하고 또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런 데를 갖다 주위에 주거를 갖다 마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학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요거는 또 호갱론어죠. 호갱론어는 또 이렇게 딴 데도 학군 지도가 많아요. 근데 호갱론어는 이렇게 또 색깔로 잘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갱론어 어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많이 몰려있네. 울산에서는 여기가 학원이 굉장히 많구나. 그럼 이 일대의 아파트들도 좀 좋은 아파트들이 좀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감만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군도 또 봤어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뭐냐면 참고로 요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금 그렇게도 학원가를 보는 데가 있고 방금 그 자리가 결국은 여기서 나온 거고 통계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울산에 똑같죠? 여기가 굉장히 많았죠. 여기 많구나, 여기 하고 많구나 이렇게 이제 그냥 시각적으로 이 지도에서 어느 쪽이 학원가라든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참고로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이제 직주근접이라고 지하철의 일자리, 이런 것들을 관공서, 우리 일자리 이런 걸 갖다가 좀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남자 입장에서, 직장 입장에서는 일자리 좋은 데 옆에 있을 거고,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직주근접이라는 거는 이제 서울에는 확실한데, 지방은 조금 그런 건 좀 약한 것도 있어요. 하여튼, 그게 이것도 보는 게 굉장히 좀, 깊이 있게 봐야 되는데, 어플이나 이런 것만으로 보기에는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그 참고로 그냥, 이렇게 본다는 거 얻기 위해서 보면, 여기도 보면, 부동산 지인에 간단하게 이제 이 지역에 법인이 얼마나 있고, 소상공인이 얼마나 있고, 이런 거에 간단하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공부를 하고 할 것 같으면 디테일하게 뭐 다른 이제 막 구치시청에도 들어가고, 소상공인 협회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좀 디테일하게만 좀 파기도 파요. 근데 이렇게 파는구나.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는 입지죠. 가면은 아파트마다 입지, 결국은 교통이 어떤지, 마트가 있는지, 학교가 주위에 있는지, 등등 인프라 이런 걸 갖다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마다 타면서 이 지역에 제가 봤는데 이 지역에 학교도 이렇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울산대공 공원도 여기 있고 초등학교가 여기 있고 마트도 여기 있네. 시청 이런 데 일자리잖아요. 공무원들 많이 있을 거니까 여기도 일자리도 있고 등등 이렇게 지도를 해가지고 입지를 갖다가 보는 거예요. 이 동네, 이 아파트 주위. 이 아파트를 본 다음에 이 주위에 이런 게 있구나. 이 아파트를 보니 이 주위에 이렇게 이런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갖다가 지도로 확인하고 직접 로드뷰로도 확인을 갖다가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지도도 보고 로드뷰도 보고 많이 보고 딱 하면요. 이거 보고 가면은 생각이 나요. 내가 저 지도로 봤던 동네인데 봤던 아파트인데 굉장히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지인에 들어오면,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들어와서 지역 분석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딱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매가나 전세가가 얼만큼 올랐는지를 봐줘요. 그래서, 이제, 뭐 누가 보더라도, 요때 대비 오랫동안 올라왔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아파트 실거래가에 들어가서 가격 분석에 들어가면 이게 매매 가격 지수가 보여요. 지수가. 이게 나중에 뭐에 쓰이냐면요. 요 서울, 강원도, 제가 강원도로 했구나.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후반전에 들어가는 게 수익률이 더 좋았다 했잖아요. 왜 그렇냐면요. 매매가가 오르는 폭보다 전세가가 오르는 폭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투자금이 더 작게 들어갔었어요. 오히려 2014년에 투자하는 것보다 16년에 투자하는 게. 그리고 16년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집을 사면 오르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살려고 안 하고 그때부터는 매매를 살려고 했어요. 근데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2년 정도잖아요. 약 2, 3년. 그때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울이 6, 7년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을 선수들은 먼저 샀지만 다른 사람들은 2년 아직 서울 집을 사면 안 되는데 이런 심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집은 무조건 사야 돼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수를 보면서 전세 지수가 센지 매매 지수가 센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극도로 벌어졌을 때 있죠. 요때가 가장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전세가가 제일 많이 올랐고 매매가는 덜 올랐으니까 이게 벌어졌을 때가 가장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시기. 오늘 뭐 이거 다 하기는 100% 다 담아가기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지도에 들어와서 부동산 지인에서 데이터 지도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3년, 2년, 1년, 6개월 이렇게 하면서 어디가 많이 움직였고 어디가 작게 움직였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서울이 많이 올랐구나. 그 다음 경기도가 오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종시가 치고 있네. 그러면 곧바로 대전이 치겠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세종보다 대전이 많이 오르고 있네. 그 다음에는 충남이 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크게. 그 다음에 PIR 지수라고 해서 부동산 지인에서 보조지표에 근로자 3분위 이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를 체크를 하면 요 녹색 선 있죠. 녹색 선 이게 PIR 지수예요. 이게 뭐냐면 소득 대비 집값이라고 해서 내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을 사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를 집값을 측정하는데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틀린 표현인데 초보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면 연간 가구 소득 요 파란 선에 가까우면 그러니까 밑에 있으면 저평가고 위에 있으면 당연히 고평가인데 좀 밑에 있으면 이제 저평가에 가깝고 요 검은 선
이게 84제곱미터의 그냥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그냥 제가 쉽게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냥 여기 검은산에 가까우면 고평가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시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 딱 바닥이고 언제 최고점이고 이걸 다 맞출 수는 힘들어요. 사실은 현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정책 때문에가 있고 첫 번째는 유동성 때문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악화될 거니까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돈을 풀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부작용으로. 그래서 전국의 집값이 불장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러고 있는데 임대차법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폭등을 하니까 매매가가 다시 한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고점을 다 맞추기는 힘들고 완전 저점을 맞추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지금은 어느 정도 고평가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저평가구나 이런 정도는 알 수 있다. 우선 요걸 보면서. 그리고 공급량은 이제 예전에 이제 공급량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인구수 곱하기 0.005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제가 뺐구나.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지금은 이게 자료가 안 나오는데 옛날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연간 필요한 전국에 연간 필요한 주택수가 나왔어요. 거기서 그거를 하니까 거기서 그게 30몇만 가구인데 어쨌든 그거를 가지고 전체 가구수 나누기 인구수 그러면 1인당 몇 채가 필요하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아파트 대 비아파트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우리가 이런 게 지인 차트를 보면 지인이라든지 아파트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데서 수요량이 뭐 어떻게 측정되냐. 아까 인구수 곱하기 0.005 혹은 이제 멸실주택 막 이래 가서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요즘은 그걸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사이트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사이트를 보면서 해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 수요량 대비 공급이 많으면 공급 초과라고 부르고 더 많으면 공급 과잉. 여기는 공급 부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공급이 작으면. 근데 이게 아까 보세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것보다 많다고 해서 공급량 많은데요. 이게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아까 호텔이 있었단 말이에요. 객실이 20개고, 이용객이 20팀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주도 숙박 호텔이 할인을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딴 데서 더 오겠죠. 그것처럼 제가 좀 설명을 어렵게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이 많더라도 사고자 하는 수요의 에너지가 더 커진 거예요. 할인을 해주니까. 옛날에는 5억짜리 아파트에 3억 대출에 대한 이자가 지금은 뭐 7억짜리에 4억 이자가 더 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7억짜리를 살 수 있게 된 거지. 옛날에 5억짜리 사는 것보다 지금 7억짜리 사는 게 더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급량이라는 게 금리나 유동성에 따라서 바뀐다. 그래서 이거는 1차 체크만 하는 거예요. 공급이 많구나. 여기는 공급이 부족하구나. 1차 체크만 하는 거예요. 주택 청약이란 이제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일단 내가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고 청약을 해요.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죠. 당첨이 되면 이제 새 아파트에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제 분양권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을 이제 청약이라고 하고, 이제 청약 주택의 종류를 한번 보면, 이거는 좀 쉽게 조금 넘겨갈게요. 국민주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나 아니면 국가의 돈을 가지고 이제 만든 뭐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주체는 이제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LH, 지방공사 이런 건설사들이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고요. 일반적으로 공공택지에 국민주택을 많이 짓습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을 제외한 아파트를 다 민영주택이라 하고요. 이거는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 그래서 공공택지라든지 민간 택지에 짓는 것을 이제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서 이제 청약 자격이라든지 당첨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니까 꼭 구분하셔야 되고요. 공급 방법으로 보면 크게는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우선 공급은 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거의 가운데,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 공급이 뭐냐면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무주택자들, 중요합니다.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보면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혹은 국가 공유,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반 공급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청약하는 이런 것들 일반적인 방식을 이제 일반 공급이라고 합니다. 우선 공급은 일반적인 청약 경쟁을 하되 특정한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특별 공급 자체가 이제 조건을 갖추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공급을 하되 조건을 갖추는 게 우선 공급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지역 거주자 우선, 그 다음에 무주택자 우선, 뭐 이런 것들이 붙으면 이제 우선 공급이 되는 거예요. 가점을 한번 볼게요. 청약 가점은 뭐냐면 청약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서 이제 가산점을 부여하게 돼요. 이 가산점이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이 가산점이 뭐가 있냐?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 부양 가족 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무주택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미만, 뭐 이건 기본 점수예요. 2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점이 가산돼서 최고 15년이요. 16년 되더라도 15년만 인정됩니다. 15년 이상의 무주택자인 경우 최고 32점. 봐봐요. 15년이죠. 그러면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씩 가산된다니까 15년이면 30점이죠. 그리고 거기에 기본 점수 2점 해서 32점이에요. 최고 점수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기본 점수 2점이 있어요. 1년 늘어날 때마다 이건 2점이 아니고 1점이 가산돼요. 그래서 최고 15년이에요. 그러면 15년이니까 1점씩 15년이니까 15점이겠죠. 그래서 기본 점수 2점 해서 최고 17점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기본 나를 5점으로 봐요. 그리고 부양가족이 6명인 경우 한 가족당 5점씩 해서 5점이면 6명이면 30점이죠. 그러면 내 기본 점수 합쳐서 35점입니다. 그러면 총 토탈 이게 만점이면 84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4인 가족이 가장 많잖아요. 4인 가족이 가장 많기 때문에 4인 가족에서 만점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내가 무주택 기간 만점이죠. 그죠? 그러면 32점이죠. 그럼 통장 가입 기간 15년이니까 만점이겠죠. 그죠? 그럼 17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합치면 49점이겠죠. 근데 내가 4명이랬죠. 그럼 나를 포함해서 4명이니까 얼마예요? 20점이겠죠. 4인 가족, 우리나라 4인 가족 가정에서 만점이 나올 수 있는 점수는 69점이에요. 근데 우리 청약을 해보면 69점이 넘는 점수가 커트라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 데는 자녀가 많다든지, 부양가족이 많다든지, 뭐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69점보다 높다라는 것은 어디서 점수가 나뉘냐? 이 부양가족에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접붙이기라서 접도 많이 붙였어요. 뭐 이혼 세대 붙여가지고 부양가족을 늘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은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청약 가점이 이렇다. 그 다음에 이제 청약 주택의 종류를 보면, 뭐 이거는 가볍게 넘기면 돼요. 공공주택이 있고, 공공건설 임대주택도 있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이라고 하죠. 도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도생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민간 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 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 통장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 관리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생활숙형 숙박시설 이런 데서 좀 많이 몰리는 편이죠. 그리고 뭐 민간 임대주택도 있고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도 있고 이런 거는 그냥 아시면 돼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내년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까지는 조금 그래도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23, 24, 25부터 이제 물량이 터지잖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 조금 늘잖아요.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생각에 판도를 바꾼 사건이 뭐냐면요. 건축 원가가 너무 늘었어요.
건축 원가가 늘었다는 거는 일반 분양가가 뻥 뛴다는 소리고, 분양가가 뛴다라는 것은 코로나에 버금가는 외부 충격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잖아요. 원래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많은 이 규제를 통해서 잡아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 잘 안 잡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돈이 너무너무 많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장이 발생을 하니까 돈이 갈 데가 없고 물가가 상승했고 집값도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면 건축 원가가 느는 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수도권의 공급이 늘어서 잠시 보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이 저렴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시세를 잠재울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집을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집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향후 앞으로 어떤 국면이 전개될지는 신이 아닌 이상은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공급 때문에 잠시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예견을 한번 막아준 게 제동장치를 건 게 건축 원가다. 그래서 분양가가 많이 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글씨가 깨졌는데 아까 PDF에서 이 PPT로 바뀌면서 이제 글씨가 깨진 거거든요. 이거 원본은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아까 이 표 보셨죠? 이 표는 꼭 이거를 어디에 메모해 놓거나 저장해 놓고 해서 필요하실 때 꺼내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쓸데없는 표를 내가 왜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고등학생이야? 왜 수학 계산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시면, 계산을 해야지 분담금이 예측이 되고, 분담금이 예측을 해야지 그 피가 높은 건지 아니면 저렴한 건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피를 판단을 해야지 내가 들어가는 수익률과 수익금이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걸 예측해야지 뭐 한다? 투자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결정을 하기까지 이 단계들이 필요하고, 요 단계가 바로 인사이트예요. 이거를 계산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인사이트는 달라요. 근데 그러실 수는 있어요. 커뮤니티에 잘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내게 아니라고요. 내가 커뮤니티에서 휩쓸려 다니면서 지인 정보를 통해서 얻은 거고 강사의 정보를 통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내가 주구장창 정말 독불장군처럼 내 여생을 위해서 시간의 자유랑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내가 주체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이트가 필요하세요. 네, 시작이 됐죠. 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토지 투자 성공 사례와 이제 실패 사례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공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낭떠러지 땅이랑 버려진 땅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린 사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동부산 해안가 라인에 위치한 일광면 이천리라는 곳의 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이런 곳은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 해안도로 라인에 접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때는 동부산 이제 외곽 쪽에는 도로도 안 깔려 있었고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역도 없었고 주변에 배후 인구인 신도시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 있는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그런 도로의 땅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해안가 라인에는 이 양어장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을 이용해서 고기를 양식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바닷가 라인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양식 시설을 그런 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이게 한 2016년 그때거든요. 이때는 그때 대중교통도 안 좋고 그다음에 당시에 바다를 보면서 뭔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런 트렌드에 익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도로에 붙어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삶의 질이 좋아지고 이렇게 바다 라인들로 해서 영구조망 보이는 커피숍이라든지 베이커리 상점들이 전부 바뀌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렌드가 바뀌면서 버려진 땅에 상업용 건물이 지어지고 땅의 활용 가치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땅은 원래 좋았던 땅이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땅 모양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안가 라인에 도로가 항상 지나다닐 수 있는 메인 도로에 접해 있고 건물을 지었을 때 바다 영구조망도 나오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도로 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주차를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겠죠. 그래서 데이트하면 이 해안가 라인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주차장 들어갈 수 있고 바다 연구조망 보일 수 있고 그런 땅이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시지가가 한 22만 원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는데 2017년부터 최근까지 공시지가는 133만 원 엄청 많이 상승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우리 2016년 때 이럴 때는 뭐 스마트폰도 그렇게 있었지만은 뭐 무제한 데이터 그런 것도 많이 없었고 SNS도 그렇게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대와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런 땅이 좋아진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같은 지역인데 일광역 역세권 도보 2분 거리에 공시지가가 113만 원인데 이제 역세권에서 도보 40분 거리 바다조망 땅값이 보면 공시지가가 200이 넘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세권 2분 거리 대비 여기가 훨씬 더 땅값이 높게 평가가 됩니다. 이거는 지역마다 다른데 역시나 여기는 역세권 땅값보다 해안가 연구조망 땅값이 훨씬 높게 평가되더라. 그래서 실제 공시지가 말고 우리 평당 가격, 거래되는 가격도 보면 역세권 2종 일반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2종이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서 좋거든요. 역세권이고 도보 2분 거리 그런 거는 평당 1,000만 원 이렇게 거래되는데 여기는 실제 평당 2,000 막 더 넘게 거래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처럼 2배 정도 땅값도 실제로 차이가 나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땅값이 역세권보다 해안가가 요즘에는 능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덕도에 위치한 자연녹지 지역 토지개발 사례도 보면 이게 보면 명지에서 이렇게 거가대교 타고 거제도로 넘어가는 다리거든요. 그 전에 천성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해안가 라인에. 이 땅도 아까 거기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도로였어요. 단순히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였는데 이 땅은 좀 푹 꺼져 있죠. 낭떠러지처럼. 근데 이런 땅을 이렇게 석축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조경을 만들고 바다뷰를 살려서 카페가 만들어진 사례라 보시면 돼요. 꺼진 땅인 자체에 꺼지게 지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석축을 쌓아서 기존 메인 해안도로와 평평하게 이렇게 접해 있게 만들어 놓고 똑같이 바다를 살려서 연구조망 보이게 카페를 짓고 그렇게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땅이 없어요. 이런 게 옆에 또 지어지고 막 하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부증성, 땅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 보이는 곳이 다 선점이 되면 누군가 여기에 바다 보이는 곳에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땅값이 또 올라가는, 더 돈을 더 주고 사야 된다. 그라 보시면 돼요. 임차인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장사가 바다 보이는 곳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계속 돈을 더 얹어주고 임차로 들어오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건물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증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거 2014년 시세를 보면 평당 170에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총 이제 5억 8,480에 344평이거든요. 뭐 대출이 그때 많이 나왔다고 하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금액이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작년에 갔을 때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34억 4천 정도 이렇게 시세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6년 만에 29억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도 수익률이 좋다고는 하는데 절대 땅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임장 갔을 때 그 가격이니까 지금은 가덕도 신공항 좀 호재도 좀 받쳐주기 때문에 땅값이 더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2017년에서 18년 갑자기 공시지가가 7배가 뛴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안가 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풀빌라라든지 가덕도 펜션, 카페 이렇게 먹자 상권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부터 들어오는지 살펴보면 바닷가 연구조망부터 들어오더라. 그래서 나중에 국제공항이 생기잖아요. 가덕도에 만약에 생긴다 하면 여기 타고 놀러 올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우리 제주도도 애월 가보면 공항에서 가까운 바닷가 라인이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상권도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다른 지역의 바다 조망 땅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게 이제 그 세계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모나코 해변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어떻게든 바다를 보이게 하려고 절벽에도 빼곡하게 집이나 상점들이 지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해변 전망의 땅값은 상상 초월할 정도로 매우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도 이 호날두라고 있거든요. 그분도 이제 모나코 해변에 호텔을 하나 사놨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지나가면서 비록 눈으로 봤을 때 절벽으로 보일지언정 이런 땅에 건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확인도 해보고 하면서 공부를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